네, 안녕하세요. 댕규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 분석을 가볍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처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크로 분석이 이제 가장 나중에 분석하는, 그리고 또 가장 가볍게 분석하는 그러한 분석이고요. 저와 반대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분석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그런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장은 완전한 반등이 아닌 테마 쏠림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900포인트를 지지력을 확인하고 3,000포인트 선으로 반등을 하였다. 밸류에이션 콜이 작동했고 미국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었다. 위험 선호 심리도 개선돼 원달러 환율은 1,180원을 하회했고 변동성 지수도 하락을 하였다. 증시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 거래대금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긴축 스탠스가 강해지면서 주가 메리트에도 개인의 유동성 유입은 제한된 모습이다. 고객 예탁금은 60조 원 중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높은 유가에 따른 인플레 우려와 금리 상승은 더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뭐 금리가 이제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들을 투자에 망설이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유가가 상승하고 이제 인플레가 온다는 것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산업과 기업들은 또 있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에 민감한 그러한 섹터에 속한 종목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나쁠 것은 없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종목들한테는 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3분기 실적 시즌은 금융주의 호조로 스타트를 끊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기대감도 반영되어 성장주로 온기가 이어갔다. S&P 500은 반등해서 연중 신고가를 근접했다. 현재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은 미국 내 사업 비중이 높다.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국내 증시에 더 중요할 것으로 본다.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 전망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실적은 항상 중요하죠. 네, 꼭 올해 뭐 4분기 뭐 내년 그런 실적이 아니라 항상 분기마다 실적은 중요한데 이제 경제 성장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대했던 그런 게 나와줘야 지수가 뭐랄까 상승 추세에 꺾이지 않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그런 방어에 대한 역할을 실적이 해줄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뭐 이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뭐 이러한 시장 지수가 꺾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도에도 과연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기만의 분석이 필요하겠죠. 일단 뭐 사업보고서 읽어보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만의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해야 되는 종목들은 바로 내년도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 거기에다가 주가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종목,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세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중국 전력난과 고유가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는 극단적인 위험 회피 구간에서는 벗어났지만 투자자들의 관망은 이어지고 있고 테마별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극도로 회피하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매년 조정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현금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뭐 인버스나 곧버스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된다. 이런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크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때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년도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도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수가 하락함에 있어서 저평가에서 저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자기만의 확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뭐랄까 이제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테마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린다. 왜냐하면 뭐 지수가 하락한다고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뭐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생기는데 그 종목들은 바로 이제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 기업들의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테마를 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그 오징어 게임 테마가 나오기 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테마가 붙어서 상승하는 건 저는 상관없다 그랬죠. 대신에 이제 이 테마를 내가 보고 그 관련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뭐 오늘 사서 내일 오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포지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가 지속될 수는 없고 약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 구간이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영역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해서 마음이 이쪽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다지고 나서 자동차나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을 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매기가 줄어들었고 테마별로 순환매가 짧은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금속 등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원자재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원자재 관련주 투자가 상당히 저는 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원자재 가격을 도저히 저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원자재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원자재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뭐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 원자재 가격을 제품의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오히려 원자재 관련 기업보다는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 투자들마다 이제 약간 취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어떤 종목들을 더 선호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과 공영 비즈니스 재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디어 엔터 업종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타 업종 대비 주가가 강해 쏠림 현상이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미디어 엔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고밸류 종목이다. 그래서 고밸류에서 고밸류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미디어 엔터 업종의 종목들이 저평가가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정말로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업종들의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이쪽으로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테마에 대한 주가의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는 이제 결국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요새 뭐 이런 테마가 뜨고 뭐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 주식을 사야지 이런 단순한 접근으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엔터와 이제 같이 약간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게임이나 웹툰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주가가 움직이면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일일이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미디어도 없고 엔터도 없고 게임도 없고 웹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은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면서 이쪽으로 지수도 불안하고 지수를 받쳐주는 주도 섹터나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뭐 테마가 형성됐구나. 뭐 근데 저는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 테마의 쏠림 현상은 방어적 태도에서 바탕됐다고 판단한다. 뭐 제 생각과 비슷하죠. 예,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있는 지수 자체보다는 가시적인 호재가 있는 테마를 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더들은 반드시 이런 판단이 필요하겠죠. 한국 증시도 본격 실적 시즌에 진입하게 된다.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1분기 실적
리스트를 다 뽑아놔야 되고요. 2분기 실적 리스트도 다 뽑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나 2분기 누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중에서 아직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 리스트도 이미 다 뽑아놔야 됩니다. 그 리스트 안에서 3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도 좋아졌어. 2분기 실적도 좋아졌어. 3분기 실적도 좋아졌어. 근데 주가가 안 움직였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포트에 담을 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아니 실적이 계속 좋아하는데 주가가 안 간다고 하면은 결국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확실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종목들 리스트를 쫙 펼친 다음에 이제 포트에 담을 준비를 3분기 실적이 발표 되기를 기다리면서 담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어디까지 읽었죠? 그래서 증시는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거품이 빠진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순환매를 지속하고 순환매가 이제 지속된다는 거는 어떤 뭐 시장을 받쳐주는 그러한 종목은 아직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악재를 온전히 반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주도주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요 2차전지 안에서 이제 그 테슬라가 뭐 악재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2차전지가 그동안 2, 3분기 시장을 주도했던 뭐 주도 섹터에서는 뭐 탈락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2차전지를 능가할 수 있는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 구간은 거치는 게 훨씬 더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국면에서는 재료의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최근 상승 테마를 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시적인 호재가 기대되는 다음 테마에 관심을 갖는다면 뭐 은행, 보험, 리오프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료, 뭐 테마의 재료의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재료만 보고 주식을 덜컥 샀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음 테마가 이제 이게 이제 신한금융투자 자료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은행, 보험, 리오퍼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보험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빼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은행, 보험이 무엇을 만들거나 뭐랄까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은행, 보험 철저히 금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이런 쪽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네.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이제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이나 뭐 이런 구간에 당연히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뭐 투자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그리고 뭐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이제 세상이 정상화됐을 때 실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제가 볼 때 상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고 시간 투자를 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뭐 전문가만 잘할 수 있고 뭐 일반인들은 못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조금의 이제 신경과 노력만 기울인다면 훨씬 더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좋은 주식 투자를 주식 투자도 하나의 생활처럼 그렇게 평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저랑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오프닝. 그럼 가장 큰 수혜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행, 항공, 뭐 카지노, 그쵸?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여행이랑 항공,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내년도까지도 계속 보유를 해야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은행 보험은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해칭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해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칭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처럼 이게 굴리는 자금이 수천억에서 이제 수조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껏 해봐야 뭐 몇 억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해칭 측면에서 은행 보험을 접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본다는 가정하에 이제 글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해칭 측면에서 은행 보험을 접근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레포트를 발행할 때는 그래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해칭을 합니까 그 돈으로. 아무튼 네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항공, 여행, 레저를 비롯한 리오프닝 컨셉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복, 앞으로 회복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정점 통과가 정부의 11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거 위드 코로나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동시에 여가 활동을 위한 이동도 회복 중이다. 그래서 뭐 여행 상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행 패키지 상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항공권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과연 매진이 안 될까요? 지금 뭐 한 2년, 3년을 2년이요? 2년을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그거 조금 올랐다고 그 가격 때문에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가겠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패키지 여행 상품, 항공권 전부 매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투자를 이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외 여행이라는 거 이제 아이들도 이제 점점 커가고 이제 뭐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가족들의 해외 여행도 못 가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신혼 부부들도 결혼하고 해외 여행 가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좋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요새는 뭐 결혼하고 제주도를 가잖아요 요새는. 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에 대한 그러한 니즈도 강력할 거고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이제 폭발해서 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 몰리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항공 여행 레저가 수혜를 받을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저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카지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에 대한 위드 코로나가 이제 확실히 된다고 하면 카지노 뭐 3개밖에 없잖아요.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그럼 그 중에서는 강원랜드가 가장 확실하게 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100% 이제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내 보유 종목들의 이러한 포트 경영은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짤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2차전지 얘기를 조금 해보면 밸류체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이미 다 시장에 나와 있고 딱딱 밸류체인들마다 종목들도 딱딱 나와 있죠. 배터리셀은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양극재는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음극재는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전해액은 뭐 솔브레인, 전해질은 후성 첨보, 일렉포일은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부품에는 상하 프론테크, 신흥 SEC, 상신 EDP,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PER도 쫙 나와 있죠. PER 보시면 놀랐습니다. 놀라워. 뭐 2021년 PER은 볼 필요도 없고 다 지나갔잖아요. 2022년 추정 PER을 보시면 LNF 77배, 에코프로 30배, 에코프로 BM 66배, 코스모 신소재 42배, 포스코 케미칼 59.9배, 대주전자재료 74배. 뭐 솔브레인은 좀 반도체 쪽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10배가 안 되네요. 이럴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PER이 9.9배면 이거는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PER만 봤을 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네요. 후성 28.7배, 첨보 39배, 일진머티리얼즈 46배, 솔루스 첨단 소재 61배, 상하 프론테크 47배, 신흥 SEC 11.3. 이것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네요. 근데 왜 PER의 제값을 못 받을까를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상신 EDP는 안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테슬라가 뭐 NCM 양극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이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양극재가 빠지면서 전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마 그 당일날은 이제 같이 빠질 겁니다. 근데 포스코가 뭐 NCM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뭐 대주전자재로나 뭐 첨보나 일진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그 당일날은 같이 하락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가격 이 퍼밴드를 보시면 다 상단에 있어요. 상단. 그쵸? LG와 포스코 뭐 외국 기업들은 제가 뺀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그램 보시면 거의 꼭대기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가격 조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냥 좀 일반적이라는 가정을 했으면 사실은 제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렇게 오버슈팅 확 나와버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야 그래 에코프로비엔 좋은지 다 알겠어 이제. 근데 과연 가격이 합당한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격투를 벌입니다. 아니다 싶은 애들은 매도를 할 것이고 뭐 맞다 싶은 애들은 보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가도 쌀 것이다. 나는 뭐 5년 10년 장기 투자할 건데 5년 10년 뒤에 보면 지금 주가보다 올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일진머티리얼도 지금 퍼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아무튼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부름을 받으면서 상단에 근접해 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성장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제 경쟁업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률이 몇 %죠? 아마 8% 정도 될 겁니다. 생각보다 낮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8%를 기록하는 이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신규 업체가 새로 등장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쉽지는 않을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고객사인 뭐 LG와 SK이노베이션 이쪽 그리고 거기에 또 고객사인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현대차나 이런 쪽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어떤 이제 배터리 방식을 이제 추구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극재 수출액 보시면 이 상태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2020년 8월에 현존하는 최고의 산업이 2차전지다. 그래서 이 2차전지가 주도하는 주도 섹터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올린 게 있는데 저는 뭐 이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오늘 당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그동안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특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따라서 이제 매수하는 분들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년 전부터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지금 이익을 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기차가 밖에서 한 50% 이상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게 이거예요.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뭐 이런 배터리 생산 적발 이런 LFP 방식, 그러니까 NCM 방식이 아니라 LFP 방식으로 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거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일 뿐이다. 그 이전에도 뭐 테슬라가 뭐더라 그 내재화에 뭐 배터리 내재화한다고 그때도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어떻죠? 그때가 저가 매수 기회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테슬라가 뭐 배터리 내재화한다고 에코프로비엠이 뭐 타격받는 건 없었거든요, 전혀. 오히려 내재를 하면 테슬라에도 팔아먹고 뭐 딴 데도 팔아먹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건데 어쨌든 그 2차전지 그 매크로 환경이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치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게 전혀 실적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 매크로 환경 분위기 때문에 가치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첨보 이런 업체들에겐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빠지니까 그날 같이 빠지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러면서 저평가의 기회가 물론 뭐 지금 이걸 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평가의 기회가 항상 생긴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이 뭐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섹터 안에 먹혀서 폭락을 하거나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이 또 어디에 또 엮이면서 오버슈팅이 돼서 고평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주식시장이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이 자료를 보시면 2차전지 밸류체인의 흐름을 보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을 크게 앞섰다. 특히 9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28% 상승을 했는데 중국은 중국의 2%를 앞서 있다. 한국 업체들의 아웃퍼폼은 소재주 중심으로 리레이팅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한국 소재주들은 셀 업체들 대비 9월 이후 평균 28% 초과 수익을 보였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방아쇠를 당긴 게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롬이 전례 없는 10조 원 규모의 수주 공시가 있은 후 소재 업체들의 장기 성장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롬을 분석을 했으면 이 정도 수준 확실하게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걸 이미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소대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의 이러한 주가 성과는 2020년 실적 추정 대비 PR이 평균 62배로 이어졌다. 굉장히 62배. 예. 중국 양극재 업체들의 33배에 비해서는 약 2배 가까운 높은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다. 한국 양극재 업체들의 장기 성장성이 한국 배터리 고객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도 중국의 배터리 고객사의 증설에 따른 물량 기대감으로 비슷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의 보다 주가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쳐받느냐 뭐 이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격차를 좁히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예. 밑으로 안 내려가네 이게. 잠시만요. 왜 안 내려가냐? 뭐 안 내려가면 여기서 종료를 해야겠네요. 근데 아마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에코프를 현 시점에 선호한다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2차전지나 소재나 아니면 뭐 다른 근데 2차전 장비주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아예 안 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관심을 갖거나 지금 당장 2, 3개월 안에 주가가 크게 오버슈팅을 한 기업들은 조금 신규 매수를 가정한다면 뭐 기존 보유자라면 계속 보유를 하면 되겠고 근데 기존 보유자 중에서도 이쪽의 비중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 입장에서 보시면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2차 전지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산업은 잘 안 보인다. 확실한 성장성.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뭐 이쪽을 내가 신규로 접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정석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지. 지금 실적 아니면 내년도 실적.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2년 뒤의 실적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앞으로 2차전지 소재주들이 계속해서 2년 뒤의 실적을 반영을 한다면 2023년이 되면 2025년도의 추정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좀 고평가되어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또 증가하면서 밸류를 낮춰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한번 뭐 매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은 근데 제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제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장기 투자를 해야 승산이 있지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2차전지 말고도 분석해 보시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굳이 여기에만 목숨 걸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매크로 분석은 이게 스크롤이 안 내려가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